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명철이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요. 지금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국립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특히 무속 등 한국 고대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해석할 때는요, 꼭 한반도적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한반도 위에는 만주가 있고요. 만주에는 시베리아가 있고 서쪽으로 유라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무당 샤머니즘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은데요. 우리는 무당이라고 부르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샤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당은 무 플러스 당이거든요. 이때 무라는 것은 중국의 한자를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가장 정설이에요. 샤머니즘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은 서양 용어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샤먼은 만주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알타이어 중에서도 퉁구스어에서 주로 만주, 동만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이라고 서양인들이 붙였던 겁니다. 샤머니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태 환경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한반도 북부와 함께 연해주로 이어지면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숲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강이 많이 있고요. 숲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못하고 조금씩 살게 되고요. 당연히 그런 곳에서는 자연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연과의 교감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로 신이 집힌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당 그러니까 신내림, 신 집힌다, 신내림 굿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 것, 신과 교감하는 것, 그리고 어떤 망화 상태에 들어가서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샤머니즘은 하늘과 신, 인간과 하늘, 인간과 신, 그리고 인간과 모든 자연과의 일체감을 특징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샤머니즘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거니까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만주족에서 샤먼도 있고요. 신이 내리는 가장 전형적인 샤먼은 알타이까지 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우리 지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샤머니즘 속에서 우리 무당, 우리 무교 또는 무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알타이 산록과 바이칼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과 캄차카 지역과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느슨한데요. 우리는 자연환경이 그렇게 처절하거나 극악하지는 않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갈등 구조가 심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친숙하기 때문에 거기처럼 완벽하게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가고 그리고 신과 인간과의 만남만 얘기하지는 않고요. 한반도만 놓고 봐도 드러나는데 무당도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는 무당과 중부부터 해서 남부 무당은 다릅니다. 한반도의 북부 무당은 강신무라고 해서 하늘에서 신 내려서 집히는 전형적인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주 샤먼과 거의 같은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가게 되면 흔히 말해서 세습무라고 해서요. 부모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가게를 통해 가지고 세습되는 거 보니까 신기가 덜한 겁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한 집안에서 늘 계승되다 보니까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치료 기능도 할 수가 있고 점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가진 신적 능력도 있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던 토착 세력이고 모든 정보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 같은 걸 보더라도 훨씬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무당 샤머니즘은 북쪽처럼 완벽하게 신적 모습을 보인다거나 인간과 떨어진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이라든가 모든 일에 간섭 내지는 조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의 종류도 그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신이라든가 곰신이라든가 특별한 신이 아니라 바로 조상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당집에 가서 보세요. 모시는 신들은 누가 있습니까? 임경업 장군도 계시고요. 최영 장군도 계시고 또 뭐 자기 집에 할아버지도 있을 수가 있고 단군 할아버지 있을 수 있고 산신령도 계시고 있고 이건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르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조금 더 얘기하고 저는 다니면서 샤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연해주 일대에도 샤먼들이 많이 있어서요.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하버로프스 박물관 가게 되면은 당시 주로 에벤키족, 즉 여진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계통의 샤먼들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옷이라든가 아니면 북이라든가 아니면 흔드는 방울이라든가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흑룡과 중류쯤 가게 되면
역시 그 지역에서 똑같이 무당들이 있습니다. 바이칼 지역도 나타나고 쭉쭉.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들 간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복식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와 연관성을 갖고 말씀드리면 그들이 쓰는 관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뿔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 대신 모자에다가 깃털을 달지 않습니까? 뿔이란 것은 결국 남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강력한 파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뿔은 어떤 뿔이겠습니까? 바로 사슴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슴뿔 모양의 관을 쓰게 되는데 그 뿔 모양이 전승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라 5세기, 6세기경에 대능원에 있는 신라 고분군에서 발견된 금관과 일치된다는 거죠. 금관에 나는 모양들을 일부 사람들은 뿔 모양으로 보고 나무가지 모양으로 보는데요. 뿔과 나무는 신에서 일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슴뿔 같은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샤만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칼입니다. 칼을 우리 무당에서는 신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방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찌령 그래가지고 8개가 있고 아니면 모아가지고 흔드는 것이 있는데 방울은 신을 부르는 소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천둥을 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울인 거죠. 거울. 거울은 빛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지역마다 3개의 무구가 있지만 종류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한국에는 무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에는 좁은 땅의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이 발생하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도 인구가 희박한 곳입니다. 현재 동만주 지방, 캄차카, 알타이, 바이칼 지역은 사람이 굉장히 적게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샤머니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무당이란 샤머니즘 교수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전 지역은 전부 다 이슬람교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슬람교 속에서는 샤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다만 키르기스탄처럼 탄 지역에 사는 지역에서는 샤만제 교소를 남기고 있어서 지금도 가면은 나무를 빈다든가 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칼 지역도 당연히 샤만제 교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늘날의 민속 대상으로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바이칼 지역에서 본 샤만도 실질적인 샤만 기능도 하지만은 관광객들이라든가 학자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면이 강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샤만적 전통이 가는 데다가 인구도 많고 한국 사회가 가진 특별한 현상 때문에 이 무속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만약에 자연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고전적 의미의 샤머니즘이라면 우리도 많이 남아있지 않겠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은 계속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뛰어난 이론가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무속을 고등종교 이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무교처럼 특별한 종교 현상 내지는 사상으로 승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이고요. 때때로 사이비교주적 성격을 띄우는 것도 있고 개인을 불행하게 빠뜨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정적 기능이 있다고 해서 우리 무속 자체를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고등종교도 엄청나게 부정적 기능을 많이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무속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변형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무속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냐면은 지금 현대 문명이 가진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 문제가 대두되죠. 환경 문제라는 것은 결국 자연과의 결별, 자연을 적대감으로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속, 무교에서는 자연과 일체를 첫 번째 특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문명이 가진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의 분열이거든요. 심지어는 가족 공동체 의식도 분열되고 있는데 바로 무속, 무교, 우리가 가장 지향하는 것은 바로 완벽한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무속이나 무교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홍익인간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풍류라든가 화랑도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종교 형태를 만들었듯이 21세기 인류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뭔가 새로운 문명의 모델과 사상을 찾는다면 그 기본 틀을 우리는 무교라든가 무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완벽한 공동체의식, 자연과 합일 상태 이런 것들 그리고 미래행자적인 요소 그리고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현대적인 언어로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게 문제지 무속이라든가 아니면 무교 자체가 미신적이고 부정이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시베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무당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신내림 현장도 보고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바이칼 주변에 있는 부리아트인들은 한국인과 가장 가깝다. 이 부리아트 샤만들의 의식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대샤만이 주재하는 의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보니까 이를테면 신내림 굿을 받을 때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느티나무나 등등 있는데 거기는 주로 자작나무이더라고요. 자작나무 숲 같은 데에 어린 샤만들, 애무당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리튜얼을 행한 다음에 거기서 굿을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점은 거기는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무당의 순위가 있다. 이런 것도 좀 재밌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샤만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 한민족은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대샤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망했지만은 그 밖에 샤만들과 같이 신내림 춤, 이런 춤을 같이 추기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죠. 그들의 복장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의 색깔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방울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난 샤만은 바이칼 지역에 있는 에벤기 샤만인데요. 그 샤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걸 다 주렁주렁 매달았는데 예를 들게 되면 가짜 보석 같은 것들도 하고요. 여우꼬리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는 조그만 짐승의 꼬리 같은 것도 매달고 흔히 말하는 이 거울과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 개를 주렁주렁 매달고 그러면서 의례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참여한 적이 있죠.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역동적이라서 사실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 고대 역사도 보게 되면 고구려에도 국중대회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나라 한 가운데서 커다란 모임이 있었다는 건데 그 국중대회를 샤만들이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전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의 기능은 음악도 할 수가 있고 춤도 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치료도 할 수가 있고 예언도 할 수가 있고 점도 볼 수가 있고 그럴 때로는 정치 권력자가 돼서 하늘이라든가 아니면 뭘 봐가지고 왕의 정치에 직접 관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사에서 흔히 말하는 무당의 지위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샤만들이 가진 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을 부르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 제사 의례를 행할 때는 희생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가장 손쉬운 것은 뭐냐면 동물, 우리 같은 닭 같은 걸 많이 쓰지만은 어떤 동물의 피를 내 가지고 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어디나 다 비슷하게 하는 거죠. 아니죠. 샤마니즘과 토테미즘은 엄격히 말하면 구분하지만 특정한 지역에서는 샤마니즘과 토테미즘이 습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조상신을 많이 모시지만 캄차카라든가 아니면 동부 시베리아 가게 되면 거기는 동물들이 주로가 되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언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특정한 동물을 토템이죠. 자기 신으로 자기 조상으로 모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이 현현할 때는 동물의 모습으로 현현하기 때문에 거기다 질문하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무교나 무속에 속해 있는 샤머니즘은 언제부터 발생했을까? 가장 보편적인 의미의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50만 년을 전후한 시기죠.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방이라든가 아프리카 북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미 여신의 모양을 한 돌 조각품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네안데르탈인도 이미 삶과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망자를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거들은 많이 발견이 되고요. 이것들 저는 종교 행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지모신이라고 해서 대지를 어머니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고요. 특히 우리 토기라든가 토우를 흑인형을 보게 되면 배부른 어머니 상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농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런 지모신 신앙이 만들어졌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40만 년 전, 70만 년 전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니까 인간은 농경 훨씬 이전부터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꼭 만주에서 발생한 샤머니즘 이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민간 신앙 형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점차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종교란 것은 좀 더 넓은 범위에 있고 정치 권력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논리가 있었고 전파시키기 위한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발생하는 것은 훨씬 후대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부요 이랬을 경우에 초기 국가들은 보게 되면은 그 중간 형태, 즉 1차 종교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면 신라의 초대 임금은 박혁거세잖아요. 2대 임금은 유리왕인데 유리왕은 바로 자충 이런 일해가 무당의 성격을 갖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해모수도 하늘과 땅을 오고 가는 존재이고 해모수의 부인 유아 부인도 사실은 물신의 딸이니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교가 있었고 후에 불교가 들어왔고 본격적인 종교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때는 고등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고등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흡수되지 못하거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전승되는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민속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그걸 무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해요. 무속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남습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가장 비합리적인 존재거든요. 모든 존재물 중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감성적이고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래서 신앙과 종교가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전형적인 샤머니즘이 발생하고 가장 남아있을 생태환경은 한반도 북부 지역과 공만주 일대입니다. 그 지역의 생태환경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고전적 의미의 샤머니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고요. 샤머니즘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대 문명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적인 특별한 갈등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농촌에서 산촌에 살아가고 우린 이미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갈등과 모순, 심적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고난 기질적인 신적 능력에다가 현재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런 개인적 문제 때문에 한국에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신기가 많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현대에 오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무속과 연관된 이런 것들을 더 필요하게 변한 겁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생명체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인류 전체가 당면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왔고 만들어낸 것이 샤머니즘이죠. 오늘 제가 무속과 무교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당면한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쳐서 왔다 이 말을 해요. 왜 불안했냐면 탈북민들을 싣고 도착한 게 평양공항이더라. 북한에서 보통 인상이 이래요. 근데 한국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12년 전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겨울인데도 따뜻했고 되게 부티가 났어요. 인천공항에 딱 왔을 때 저희를 이제 한쪽에다가 앉혀놨어요. 다 모이면 차가 와야 국정원에서 데려가는데 저는 그때 사람들이 얼굴이었어요. 화장기 하나도 없는데 얼굴이 다 하얘요. 하얗고 다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보통 인상이 이래요. 왜냐면 해가 비치는데 나가 장사를 하고 오늘 내가 이 물건을 못 팔면 내 새끼들이 굶을까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무덤덤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퀴 달린 캐리어를 달달달달 끌고 가는데 그냥 평온했어요. 북한처럼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말하고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평화를 봤어요. 아, 내가 남한에 와서는 죽도록 뛰지 않아도 살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처음에 우리를 마중 나오신 국정원 선생님이 됐다 몸이 좋으셨어요. 북한에서는 몸이 좋은 남자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닌데 배가 나오고 몸이 좋은데 아 너무 막 풍요로운 거예요. 금방 딱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접십자병원이라는 데 가요. 북한에는 이제 보통 가면 자 이쪽에 앉으시오 떠들지 마시오 이렇게 되는데 저 이쪽에 오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막 이러는데 그 말투가 사람이 간을 다 녹이는 거예요. 너무 상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막 야 저 의사복 밑에 꼬리 있는 게 아야 왜 이렇게 말이 저렇게 간지럽냐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피 검사를 하는데 피를 막 돼지 주사기 같은 거 넣고 막 2개, 3개를 뽑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북한에서는 피를 방울로 뽑아요. 손끝에다가 넣고 몇 방울을 이렇게 뽑는데 한국은 아예 이렇게 쭉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피를 어떻게 뽑아서 팔아먹는가 우리끼리.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했지? 근데 우리는 몰랐으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롱단 반 진단 반.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저희는 충격 반 약간은 기대 반으로 저희는 이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국정원으로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좀 그때부터는 감동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 갔는데 국정원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를 한 주일 동안 1인실에 독방이라고 하죠. 그런 데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대로 말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거예요. 그 솔직히 말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를 믿고 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60이 조금 넘으셨어요. 저는 그때 제일 감사했던 게 내가 신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인데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하얀 접시인가 종이 꼭대기 나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오징어도 이렇게 다 뜯어서.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느꼈어요. 존중을 배웠어요. 우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벌이라도 이렇게 존중해서 해주는 걸 한 번도 대우를 못 받아온 사람인데 악명 높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국정원이라는 데서 들어와서 심사관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북한에서 있을 때는 개인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못 해봤어요. 거의 쑥스러워서. 북한은 그냥 장군님하고 저국에 고맙다고 하죠. 근데 되게 한국에서는 그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국정원 3개월 마치고 하나원에 갔을 때는 매일같이 그랬어요. 빨리 저 철장 밖으로 나가고 싶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게 이렇게 우리한테 사회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워주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을 못하고 배우니까 답답한 거예요. 야 진짜 우리 나가면 다 잘할 텐데 뭘 이렇게. 그래서 뭐 지하철을 찍을 때는 어떻게 아이고 눈이 있는데 남이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데도 설명도 잘 안 들어. 그리고 저희는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임대 아파트에 딱 들어간 첫날에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막에 떨어진 느낌? 옆집에 분명 사람이 사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내가 새 집에 들어왔는데 누구도 왔어요? 하고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착금을 300만 원을 줬는데 브로커를 250만 원을 주니까 5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이 돈이 전부인 거예요. 사실 북한엔 그래도 밑돈을 이게 배에다가 빨간 돈주머니다 해갖고 늘 차고 다녔는데 내 생에서 처음 돈이 제일 작았어요. 이 돈이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원에 있을 때 뭐 알바몬 이런 걸 뒤지라 하는데 암만 뒤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또 전화를 해보니까 이메일을 보내래요. 이메일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도시 거기 가서 이렇게 바깥에다가 사람을 구합니다. 피자집에 찾아 들어갔는데 그런 거예요. 피자 이거 일해본 경험이 있어요? 여긴 경험자를 찾는다. 이래서 몇 번 거절을 당하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뭘 할까?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찾은 게 간병원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간병원이 돈을 제일 많이 준대요. 시급이 좀 높대요. 그래서 일자리 거기에 올라온 거 보고 전화를 했는데 오래요. 목소리 듣더니. 그래서 갔는데 아들들이 저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다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집에서. 너무 어린 여자가 치매 온 할머니를 간병하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맏아들분이 에이 아가씨 못해. 제정신이 없는 어르신을 어떻게 봐. 이러면서 집에 가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꿇고 다리를 붙들었어요. 그때 막 푸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10살 난 아들을 북한에 놔두고 왔는데 그 애가 남이 집에 있다. 나는 그 애를 데려오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나를 좀 제발 돈 벌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들어더니 물을 주는 게 예쁜 처자가 왜 오냐.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말은 안 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차라리 내가 네 자식을 데려올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일은 못한다. 네가 못한다. 그래. 아니 저는 공짜 돈은 싫습니다. 그 대신 나의 여기서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대요. 그거면 됩니다. 밥만 공짜로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한참 보더니 들어오라고 하는데 할머님이 누워 계시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냄새, 악취가 풍겼어요. 저도 약간 주춤했는데 그 순간에 다 내려놨어요. 그래 어르신이니까 아프니까 냄새 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하고 들어가서 저한테 기저귀 가는 방법도 이렇게 돌아가고 배워주고 나한테 저녁에 잘 때 전실에서 자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됐는데 할머님이 눈을 뜨시더니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기 옆에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요. 여기서 자래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잔 거예요. 그 아들이 왔어요. 새벽. 근데 내가 할머니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병을 4, 5년을 들이다가 할머니 옆에서 자는 간병이는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저를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거의 한 3, 4개월 했는데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병을 끝낸데 그 마지막 끝내는 날에 그분이 저를 정산을 해주시면서 100만 원을 더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희야, 내가 본 너는 너무나 멋지게 살 아이다. 내가 봤는데 문화에서 다른 데서 살다 온 아이인데 네 그 심성을 보니까 너는 한국에서 잘 살 것 같다. 그 심성 그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네 아들을 데려오면 내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라. 내가 한국에 좋은 데는 다 데리고 다닐게.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남한 사람의 첫 인연이었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아빠 했어요. 그랬더니 데려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차를 타고 와서 저희 아들을 안으면서 아빠가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보고 네 엄마가 어떻게 여기서 살았는지 알아? 너는 모르지? 막 이러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대상하면서 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이분을 처음 만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나만이 한국 만능 세상이라고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돈이 없으면 뭘 못하니까. 근데 그 돈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따뜻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제일 처음에 저한테 알려준 분이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족들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 엮였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의 믿음, 네 그 따뜻한 심성이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12년 동안 그게 조금 제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이 나를 따뜻한 사람이고 착한 심성을 가졌다고 해줬으니까 나는 변하면 안 되겠지? 제가 그만큼 좀 일부러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남한에 정착한 20대 아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유학을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아온 시기나 시대적 환경을 보면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왔던 시대는 아니거든요. 제가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솔직히 김일성 시대 때 저는 북한 기준으로 하면 행복했어요. 왜? 그때는 아버지 직장에서 배급도 주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또 재능도 펼치고 이래가지고 북한 기준으로 봐서는 저는 아무런 곡절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서 남들은 다 건설장애가 일하고 모내기를 꼽을 때는 저희는 방송차를 이제 밭 한가운데 큰 길에 놓고 모내기 전투원 여러분 열렬히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는 조금 미운 대상이지만 제 개인의 삶은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20대 시기에는 23을 넘겨서 결혼을 안 하면 문제가 있나? 그게 약간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문학교를 나오고 사회생활을 몇 년밖에 못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북한은 뭐냐면 결혼을 하면 경력 단절이 돼요. 여자는 자고로 시집을 오면 아이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그래서 저는 그 순종적인 삶에 제가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20대는 아이를 키우면서 흘러갔고 30대가 딱 됐는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제일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여성들이 벌어서 장사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또 국경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언니가 밀수를 했어요. 중국하고. 근데 이제 남한에 와서 밀수를 했다니까 범죄자들이 하는 짓이다 하는데 사실은 남과 북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북한에서는 밀수는 장사예요. 눈이 도는 사람들이 하는 돈을 많이 버는 장사고 남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 제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서 한국에 간 사람, 중국에 간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때 놀랐어요. 왜 고향을 버리고 가지? 죽을 먹어도 여기서 살아야지 왜 타향에서 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밀수를 하다 보니까 중국 파트너하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 중국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서로 이제 핸드폰 갖고서 소통을 하는데 저희 파트너분이 항상 말끝마다 우리 마누라, 우리 안과에는 한국에 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저씨, 중국이 정말 잘 사는데 왜 아저씨 안과에는? 와이프는 한국에 갔어요 하니까 야, 한국에서 안산이라는 데서 핸드폰을 붙이고 떼는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10년을 보면 중국에서 3, 40년 먹고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 사람이 한상이 생기더라고요. 북한에서의 삶이 한매를 느끼지 않았으면 그 한상이 한상으로 남겠는데 점점 더 하고 제가 이제 밀수를 하다 보니까 항상 국경에 나가 있는데 중국은 환해요. 밤이 환하고 북한을 돌아다 보면 새카매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제가 들어올 때까지 그 어두운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그 찬방에서 이제 펄을 대고 자는 거예요. 북한은 도둑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집을 비우면요, 그 각세를 다 따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텔레비, 러금기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사람을 넣고 바깥으로 문을 채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인간 자물쇠가 된 거예요. 집에 하루 왔는데 아들이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엄마가 오니까 엄마를 확 밀고 밖에 나간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밖에서 너무 뛰어놀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제 또래 여성들이 안경을 딱 끼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데 24살에 꺾인 꿈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는 밀수를 하다 보니까 밥은 먹고 살았어요. 사는 거는 그 나라 기준에서는 괜찮았어요.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다른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밝은 세상에서 키우고 싶었고 저도 또 한국 여성분들처럼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 삶을 좀 찾으려고 탈북을 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저는 미쳐서 왔다 이 말을 해요. 탈북이라는 게 그래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가족관계가 끈끈해요. 서로 고생을 많이 하면 가족관계가 끈끈하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가족들이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은 대체적으로 다 돈이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다 끈끈해요. 근데 그 끈끈한 가족을 다 놔두고 나 혼자 온다? 야, 이거는 생각도 못할 건데 제가 2년 동안을 많이 고민을 하고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자 동생한테 한번 농담으로 나는 좀 저 불밝은 중국에 가 살고 싶다 이런 얘기 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통곡을 치며 우는 거예요. 언니가 없는 세상을 자기가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한테는 말하고 못 오겠구나. 그래서 석국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시집을 또 어떻게 같은 동네에 와서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주희야, 너는 여기서 살기 아까워. 너는 아무 데 가나 잘 살 거야. 너만이라도 밝은 세상에 가 살아. 네 아이는 내가 봐줄게. 대신 네가 먼저 가서 아이를 데려와야 돼. 그래서 그 친구랑 많은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 북한은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놓는다는 게 가족과 정말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친구밖에 없어요. 함부로 말을 하면 고이원한테 언제 어느 순간에 들어갈지 몰라서 그래서 그 친구가 조금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들한테는 엄마가 평양에 장사를 간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집에서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나오는 체 하면서 그 아들을 집에 놔두고 나오는데 아들이 뒤서 엄마 올 때 사탕 싸우나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냥 내가 돌아다 보면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그 일을 악물고 그냥 걸어갔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나를 꼬집었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친구 덕에 국경까지 왔고 운이 좋게도 첫 번에 무사히 넘었고 안전하게 도착을 한 거예요. 중국에 딱 도착하니까 날이 밝으니까 현실이 지각이 되는 거예요. 저를 넘겨주신 분이 저하고 밀수 5년 했던 분 그분한테다가 제가 이렇게 빌었어요. 아저씨 제가 정말 잘못했는데요. 다시 북한으로 넘겨달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야, 니 무슨 조선의 옆집인 줄 아는가. 어제 못 넘긴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울고불고 하다가 울면서 계좌 먹기로 이렇게 라오스를 넘어서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중국에 조금 숨어 살다가 라오스를 통해서 태국으로 오는데 그때 그 라오스 산을 넘을 때가 한 8시간을 넘었는데 그때가 제 삶에서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장마철인데 한 발자국 산으로 올라가면 8발자국 쑥 미끄러져 가는데 자기네도 그 시간 내에 이 산을 넘어야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해도 막 빨리 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산 중턱에서 한 번 쉬었는데 저는 그때 그 생각까지 했어요. 여기서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나를 묻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기운이 다 빠진버린 거예요. 북한에서 사는 삶이 힘들었는데 그 촉박한 데다가 자식을 두고 왔다는 그 심리적인 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더 폐쇄가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맞은 선택일까?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까지 브로커들한테 쫓기고 우리가 이런 대가를 치르며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태국 이민국 감호소에 갔을 때 그때 저희가 이민국 감호소에 3개월을 있었어요.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게 우비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비행기 떴을 때까지도 저희는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그 안에서 소문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탈북민들을 싣고 도착한 게 평양공항이더라. 뭐 이런 약간 위험비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비행기에 탔는데도 우리가 진짜 한국에 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딱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전에 했던 그 5만 가지 걱정들, 삶에 대한 그런 환멸들 이런 것들이 좀 싹 사라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에는 각 도마다 영재학교, 수재학교가 있어요. 1고등학교. 제가 1고등학교 성악반에서 하수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하술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도 익숙한 그 아나운서, 이춘희 아나운서처럼 하는 그런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걸 전공을 해서 그게 또 이제 1고등학교에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예술전문학교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예술전문학교에서도 하수를 전공했고 하수를 전공한 다음에는 2급 기업소라고 북한에는 이제 5천 명 이상이면 1급 기업소고 그보다 작으면 2급 기업소인데 거기서 이제 청년동맹에서 선전 부분을 맡은 사료청 부위원장을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당의 목소리를 공장 직원들한테 전해주고 또 당의 목소리와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 다 분석을 해서 글을 쓰는 선동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일을 하다가 결혼과 함께 그냥 주부로 살다가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북한의 직업을 살리려고 사실은 아나운서 면접을 봤었어요. 시청 구내 아나운서를 뽑는다고 해서 갔었는데 최종 면접에서 이제 면접관님이 국장님이신데 저한테 말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년 전 일인데 제가 너무 열정이 활활 불타서 국장님 제가요 열심히 배워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국장님이 면접을 보는 거는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것이지 배워주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를 포기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북한에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글을 쓰면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신문사 기자로 제가 한국에 와서 기자 활동을 시작했다가 정직원 기자로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로 한 6년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좀 널리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방송을 봐라 선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문화, 경제, 정치 전반에 대해서 평론가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한일역전 TV도 운영하고 있고 이명철입니다. 한국 원정 오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일본의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을 때 한국 여성들이 원정 엄청 갔어요. 내가 유학할 때 불법 체류자가 5만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다 한라카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죠. 과거에는 그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역전이 되죠. 한일 역전이 되고 젊은 여성들이 돈 벌기가 힘드니까 일본에서 정규직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좀 다니다가 뭐 결혼하거나 뭐 그럼 전부 잘려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다찐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다찐보가 신주쿠라든가 가부키 쪽 공원 그 주변에 가보면은 여성들이 쭉 줄 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쿄가 세계 성매매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버는 돈은 하루 한 번에 10,000엔, 20,000엔 정도라면요. 호주나 미국 가면은 한 달에 1,000,000원씩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했겠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 여성 혼자 예를 들어서 뭐 옷가지가 많고 특별히 취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좀 약간만 좀 이상해도 입국 거절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성 혼자는 거의 미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호주에는 가보면요. 호주가 사실 일본보다 최저시급이 한 3, 4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이 워킹홀리데이로 간다거나 무비자 기간 동안에 성매매하는 곳을 찾아가서 돈 벌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호주는 그게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일본 여성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 한 여성이 이제 자기도 친구들 그 얘기 듣고 갔는데 자기 속에서 한 50군데 돌렸는데 다 채점 맞고 겨우 50 몇 번째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일본 여성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인권이 많이 발전하고 또 여성 인권도 급신장하면서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사실은 내가 대학 다닐 때는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그 뭐랄까 음담패설 같은 거 꽤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지금 그러면 바로 그냥 잘립니다. 그만큼 몇십 년 사이에 여성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한국은. 일본은 그대로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일본은 미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외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일본에 이제 와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다가 그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 있잖아요. 외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이 견디지를 못하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오픈했단 말이에요. 바로 매장당해요. 일본 언론이나 일본 사회는 전혀 동조를 안 합니다. 그게.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이런 식이. 진짜 황당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지난번에요. 그 아베 총리 있을 때 아베 총리의 측근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인이
성폭행을 했는데 그거 검찰이 잡으러 갔는데 아베 총리가 전화해가지고 못 잡게 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걸 만들어버리고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거 언론들이 다루질 않습니다. 그게 일본 사회예요. 지금도 그런 게 횡행하고 만연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성매매하러 많이 나간다 그러죠. 사실은 국가가 장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미군적인 물려왔을 때 국가가 그걸 장려해가지고 거기서 외화를 벌어가지고 경제를 재건하고 그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걸 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가 논문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성에 대해서 느끼는 거하고는 아마 전혀 느낌이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이죠. 한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문화가 진짜 달라요. 코로나 이후에 일본이 급속도로 망가졌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미국 몇백만 명 죽었죠. 근데 일본도 내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 대응이 거의 제로였다고 보면 돼요. 한국은 엄청나게 민첩하게 했잖아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이 김씨만 보이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다 검사해가지고 조금 이상 있으면 격리시켜가지고 다 치유하고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그 새 나가는 게 있는데 일본은 아예 코로나 느낌이 와가지고 보건소에 100명이 갔는데 2명만 검사해주고 98명 돌려보내버려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집에서 끙끙 앓다 죽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냥 가요. 전철 다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자연적으로 다 퍼져버리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니까 정부가 이제 영업을 못하게 셔터 내리라고까지 얘기 이제 하죠. 그러면은 그게 더 돈을 막 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 정부가 한 30조 엔 정도를 풀었어요. 근데 그 30조 엔이 전부 빚이잖아요. 그 빚을 내가지고 풀었는데 전부 일방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장사 잘하는 집에도 돈이 가고 못하는 집에도 똑같이 가고 뭐 그러면서 떼돈 사람도 있어요. 장사는 장사대로 하고 보조금대로 받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하고 안 됐다 보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이 사람들이 딱딱딱 적재수에 돈을 뿌리는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마디로 국가 예산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뭐 일본의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그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지금까지 못 올려가지고 엔저로 그렇게까지 가버린 거. 엔저로 가니까 국가 부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89년도 일본이 GDP가 전 세계 차지하는 게 17% 정도 됐어요. 근데 최근에 몇 프로까지 떨어진지 아세요? 4%까지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30년 사이에 전 세계 GDP의 17% 차지하던 나라가 한 30년 좀 지나니까 4%로 찌그러들어요. 이거는 뭐 사라졌다 해도 가능해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국가 부채가 265%인데 그거 다 젊은 세대가 지금 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 노조스라는 그 유명한 투자가가 일본의 젊은이들이요. 하루속히 탈출하라, 일본으로부터. 탈출 못하면은 기관단총이라도 구입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일본에서 강도 행각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젊은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도둑질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중장년층들이 주로 돈을 어디다 쌓아놓습니까? 집에 장롱에다 돈 쌓아놓잖아요. 그걸 탈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미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야미바이트. 우리 야매로 뭐 한다 그러죠. 그게 일본말로 뒷거래 하는 게 이런 거. 그걸 야미라고 하는데 야매바이트라는 게 뭐냐 하니까 강도질 하는 데서 망봐주는 바이트라든가 아니면 강도질 하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시체 치우는 바이트라든가 이 범죄 바이트. 그런 바이트들이 성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도둑이 없는 나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일본에 갖다 붙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헛상이었다. 그래서 내가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의 과거에 좋았던 건 대부분 헛상이었다. 지금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오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어는 핸드폰을 쓰면은 내가 핸드폰으로 그 일본어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해요. 가타카나, 히라카나 변신해야 되죠. 한문으로 또 변환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한글로 다다다닥 치는 거하고 일본어로 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볼 때 한글로 치면 한 10배 빠를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은 일본어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한글 배워가지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한글 훨씬 쉽거든. 이제 거기에다가 뭐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라든가 그걸 한글로 그대로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알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한글로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면요. 앞으로 일본이 제2외국어가 아니라 뭐랄까 모국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한글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디지털 사회에서 한글이 너무나 적화된 이 언어란 말이에요. 기호 하나 다다다닥 조합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 나이 좀 중장년층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문맹률이 30% 가까이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서 활용을 못하면 그게 문맹이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는 한글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자예요. 이런 부분들도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만화가 지금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웹툰으로 지금 많이 가지요. 그게 다 뭡니까? 젊은 세대가 만화책 사가지고 펴보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하철에도. 지금 누가 그럽니까? 전부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 핸드폰은 뭡니까? 웹툰이라고요. 그 웹툰은 누가 만들었냐? 한국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도 웹툰에 서서히 젖어들다 보니까 망가를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죠. 망가 구조는요, 칸 하나에다가 요렇게가 그림들을 들어가잖아요. 내가 박봉성 만화를 좋아했는데, 박봉성 만화 웹툰에다 올렸는데 못 보겠어요. 옛날에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게 만화에. 그거는 지금 웹툰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되게 촘촘하고 글자도 작아요. 그런데 웹툰 보면요, 시원시원하게 그림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록 한 컷 한 컷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글자도 되게 커요. 보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도 웹툰으로 다 갈아타니까 일본에서도 망가가요. 웹툰으로 갈아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림 스타일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망가 그러면 자기들의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센데 자기들의 그림 그리는 어떤 형식을 전부 파괴해야 되잖아요. 웹툰에 다 적용해야 되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잘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웹툰의 시장은 엄청나게 팽창해 나가는데 망가 시장은 거의 멈춰 있거나 오히려 이제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망가 그리는 회사들이나 거기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돈 벌려면 웹툰으로 갈아타야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의 만화가들이 일본의 망가를 배우러 갔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한국에 가서 웹툰을 이제 좀 배우고 나서는 일본에 가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웹툰 선생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디지털화가 안 됐으니까 일본은 그러는 거예요. 종이 문화가 그게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로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가 안 돼서. 그 디지털화가 쉽게 되느냐? 안 돼요. 왜?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한국같이. 인정하는 게 그 시스템이 우리같이 주민등록 번호가 딱 치면 바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고유하고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으니까 1억 2천만 명을 그거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기본은. 그거 어떻게 디지털화가 진전이 있겠어요. 개인정보가 국가가 함부로 다루기 힘들어요. 인권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한국은 어땠어요? 주민등록증이 60년대 초반에 만들 때 그때 무슨 인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국가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는 북한에서 김신조가 넘어와서 청와대를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경각심을 느껴가지고 간첩을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번호를 매기자 이거였어요. 그렇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나 필요성에 있으나 이거 순식간에 그냥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고 지금까지 너무나 그걸 잘 활용하죠.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30년 가까이 살다 이제 와서 주민등록증 같은 걸 만들려니까 국가가 내 개인 프라이버시를 전부 올가매려 그런다는 이 인권의식 때문에 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국가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군국주의자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마구 돌리고 해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인간들이 다시 복직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잘못했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주변 국가들한테도 제대로 사과 안 했지만 자기 국민들한테 사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화가 되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저 인간들을 안 믿는 거예요. 쟤들이 지금 계속 국가의 지도자로서 있는 한은 쟤들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945년 패망한 다음에 일본이 손해배상을 지금 해야 되니까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46년인가 어떤 사람은 그 개인 돈이 90% 날아가 버렸고 국가가 한 10%에서 90% 몰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를 안 믿어요. 쟤들은 지들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밀어붙여 버린다. 이 인상이 있으니까 개인 정보를 국가가 아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ンバー 카드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디지털화가 될 수 있는 토양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장 놀라운 거는 국민 건강보험증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종이를 가지고 해요. 종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걸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이너ンバー 카드에다가 접목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이너ンバー 카드를 발급 안 받는데 거기다가 접목시키면 마이너ンバー 카드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전히 종이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마이너ンバー 카드를 발급을 하라 잘 안 하니까 처음에는 5,000엔 준다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래서 발급 받으면은 무조건 20,000엔 준다 그러니까 80%까지 올라갔어요. 발급률이. 그래도 20%는 안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나도 이 사람도 안 합니다. 근데 80%까지 했다 칩시다. 건강보험증을 전부 다 여기 의무적으로
마이너브 카드에 접목시키고 이제 종이 발급이 더 이상 안 하고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럼 마이너브 카드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마이너브 카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임의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해라. 그래놓고 지금 거기다 접목시키면 마이너브 카드 없는 사람 어떻게 죽으라는 얘기냐. 난리가 났죠. 그래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9월달인가 더 이상 이제 종이 건강보험증은 발급 안 한다 이렇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마이너브 카드에다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이너브 카드 가져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지금 바로 진료해야 되는데 집어넣었더니 딴 사람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군지를 알 수 없잖아,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3만 개, 4만 개 막 표출이 되니까 안 해. 나 마이너브 카드 안 해. 반납해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일본이. 경악스럽죠. 현재 일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지털화가 되겠어요, 일본 사회가?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옆나라고 해서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하고 사회민주주의 시장경제 굉장히 닮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얘기한 것들 보면 많이 다르죠. 한국하고. 그리고 그 다름이라는 것 자체가 지향성도 달라요. 여전히 일본은 계급사회 같은 그런 꽉 짜여진 사회가 그대로 왜 일본이 보수냐? 그대로 가네. 한번 보세요. 자민당 정치권들 전부 세습 정치가들이에요. 그건 뭐냐? 가업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본은. 근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보세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바로 그냥 탄핵당하고 그냥 가라고 감옥에 넣고 이게 한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정치 시스템이 이렇게 다르고 문화도 이렇게 많이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 발전상은 누가 더 발전하겠어요? 모든 국민들이 힘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가 제대로 가지. 소수의 엘리트들이나 소수의 권력자들이나 계급사회 같은 그런 사회가 발전하겠어요? 그게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40년을 그대로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근데 한국은 보세요. 지금 어렵지. 금방 또 수습되잖아요. 날개 달고 올라갈 겁니다. 장담하지요. 그렇게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품에 안긴 탈북민 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군대 김정은의 폭발 직전이라고? 우리 언론사들이 뭐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폭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체제는 함시를 이루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뇌교육을 하기 때문에 안에는 의견이 있는 걸 알지만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왜? 뭐 3명당 하나씩은 다 보위부, 북한에는 그 감시 조직이 어마어마해요. 보위부, 정치부, 군사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탈북민 유튜브들이 보면은 뭐 북한의 정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폭동이 일어나고 뭐 어쩌는데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 저기는 그 연대적 책임이라 해가지고 내 하나 잘못되면 가족까지 처벌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없는 이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북한 군대 대 한국 군대 가장 부러운 건 이것.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볼 때는 이게 대비가 안 돼요. 북한군에서 제일 부러웠던 거는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이 이게 군복이 됐어요. 군복하고 이런 방탄조끼, 그 다음에 군화. 그 군복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되는가? 군인들이 자율 식사를 한다고 했어. 그런데 북한 체제처럼 생각하고 자율 식사라는 게 제가 먹고 군대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상이 안 됐어요. 야, 군대가 무슨 뭐 60만, 70만 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배불리 먹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 딱 인정한 거는 군복만 인정했어. 군복 입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군인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월급을 준다고 해서 믿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우리가 군복무를 하면서 나는 일단 군에 나가면 나라를 위해서 바친 몸인데 아니 나라에서 우리 돈을 받는다는 게 말도 되냐. 왜? 우리 환경을 그대로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 또 휴가? 군인들이 뭐 그때 3년이라고 했거든요. 휴가 뭐 자주 나간다 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게 너무도 많이 놀란 게 군복도 무슨 뭐 한두 가지 아니고 그 이상이더라고요. 가장 믿지 못했던 한국 군대 소문? 북한에서는 어떻게 먹는가 하면 식탁에 10명씩 딱 앉게 됐어. 딱 이렇게 마주 앉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중대 300명이야. 근데 소대별 모이거든요. 식사 시간 12시에 다 모이라 하면 연병장에 한 300명 모이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손칼타게 100번씩 치고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 들어가면서 뭐 경례를 100번 사가장한데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밥도 그저 못 먹어요. 그냥 정보행진인데 또 합격되면 또 먹고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게 되면 이 밥은 식당 국물로 가서 다 이렇게 밥에다 퍼준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17살부터 그래서 한 25살, 30살까지 제일 많이 먹을 때야. 남이 뭐 퍼주는 밥하고 제가 퍼먹는 밥 맛, 이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 17살에 나가서 한창 할 때 훈련 나 세게 하는데 뭐 돼지고기 같은 거 1년에 한 5번 먹어보면 많이 먹을게요. 군인들이. 근데 그것도 무슨 이렇게
푸짐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전부 이렇게 해서 한 4개, 5개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한국군이 그렇게 먹는다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은 게 수십만의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배불리 먹겠나. 그래서 제일 정신사고 많이 나는 게 바로 먹을 것 때문에 하라고 막 이런 사고가 우리 부대에서도 몇 번 났어요. 그런 사고. 군인들이 배고파서 근무 시간에 총 메고 나가서 식당 먹고 나가서 밥 내라는데 야, 이렇게 정신 나갔어. 너 지금 군무량이 들어왔어. 하면 그다음 빠바방 싸주고 그래서 밥 실컷 먹고 그다음 자기서 이렇게 자총해주고. 북한 군인은 양말 못 신는다고? 북한군 이제 그 솜동복이라고 이제 봤을 거예요. 아래차기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동피 모자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복 하나 하고 정복 하나 하고 해가지고 그 한 벌 타면 2년씩 입어야 돼. 2년씩. 그다음에 발사계라고 지금도 북한은 천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양말이 여성들은 양말 신는데 남성들은 이게 발사계라고 해가지고 옛날 50년대 60년대 그 손조박질이 발에다 싸거든요. 솔직히 젊은 아들이 어디 그 뭐 훈련 갔다가 뭐 내일을 잊어먹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서 보충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거 덩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군 이제 군복이든 그다음에 속옷이든 보면 이 라칼 있잖아요. 강진나고 댐자만큼 이름 써놨어요. 발사계도 같아요. 그런 걸 입고 이제 근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그 우리 그 국군 장병들이 신는 이런 군화 있잖아요. 발 위에까지 올라오고 우리 MP하고 이게 방문점에 나와서 장병들이 그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심리가 싹 바뀌더라고요. 그 사기, 야,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 들고. 북한 군대가 사격 못한다는 이유? 저는 이게 무기 이게 5.45mm라는 거하고 7.62mm라는 걸 두 개 다뤄봤어요. 근데 그 북한 총은 이제 겨눈문 우리 대한민국도 겨눈문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그 총에서 장점이 겨눈문이 이렇게 다 동그랗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는 이 칸을 맞춰서 못을 맞춰서 쏘면 백발백중이야. 그런데 북한 거는 러시아식을 되는데 이 겨눈문이 이제 반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게 겨눈문하고 겨눈못을 딱 일신사하게 맞추자면 햇빛이든 달빛이든 불빛이든 그 겨눈문하고 못이 다 달아먹어서 허상이 이렇게 두껍게 생겨요. 시치하면. 그러니까 총을 맞추기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격할 때는 까맣게 불로 이 태워가지고 겨눈문을 다 태워가지고 이런 빛이 반사하는 데게 그렇게 하고 이제 쏘거든요. 북한 군대가 한국보다 강한 딱 한 가지. 저도 처음에 와서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군복무 10년 한 거하고 18개 한 게 어떻게 다르게 하나 봤는데 이게 우선 생존 능력 있잖아요. 굶어보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뭐 추워보고 힘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야생을 내려서 뻗치는 데서는 야생 능력은 좀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훈련 북한에서 이제 그 군복무했던 사람들 보면 총 내만큼 많이 쏜 사람은 없더라고. 내 같은 거는 뭐 경호원들은 진짜 그렇게 쏘이거든요.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쏘는데 그다음 대한민국 우리 그 장병들 보면은 1년에 몇천 발씩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은 실전 능력을 갖춘 이런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러나 북한군은 가상훈련을 많이 해요. 총도 뭐 1년에 2번, 3번 쏘지만은 그 대신 가상훈련 총알이 아까우니까 총을 계속 겨눈을 맞추는 이런 훈련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포든 비행기든 탱크든 어쨌든 보병, 공병 뭐 다 이렇게 해서 실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군 같은 거는 실전 능력은 훈련은 없어. 가상대기를 놓고 많이 하다 나니까 군인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비피해가지고 만성적인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북한 군인들한테 장점을 해야 되는지 단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목숨이 아깝다는 걸 생각 못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뭐 이러다 살다 뭐 죽을 때 죽고 이런 견해가 많거든요. 왜? 대한민국처럼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 내한테 인권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우리 장병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는 이런 의지는 북한 사람보다 한국 장병들이 더 많아. 국민들도 갖고. 왜? 나의 재산, 나의 가족, 그 다음에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은 훈련에도 진짜 진솔하게 한다고. 근데 북한은 군복무 길지, 또 배고프지, 춥지 하니까 그냥 좀 눈치 보고 이런 데서 좀. 북한이 한국군에 대해 모르는 한 가지? 북한은 이 대한민국 장병들이 어느 만큼 세지 몰라요. 다수포, 무슨 뭐 K2, 어쨌든 미사일, 이거 몰라. 그러다 나니까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부대 돌아다니면서 50만, 60만, 이거하고 아무리 경제해도 대비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뭐 이게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 희생한 우리 선열들이나 지금 우리 국민들 세금 내잖아요. 정말 여기에 저는 바친 건 없지만 제가 막 그걸 보면서 감사함을 느껴요. 그래, 그걸 느끼면서 이제 정말 풍요롭고 자유스러운 이 세상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김정은이 지금 몇 마디 하고 하게 되면 거기 법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세계적인 위상을 놓고 봐도 북한하고는 잽도 안 돼요. 북한은 저건 독재자고 저건 망나니 깡패예요. 저거는. 저는 지금 지가 살기 위해 핵을 보강하고 돈이 다 떨어져 살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다 저렇게 병사들 팔아먹는 거예요. 노예들이지, 노예들. 근데 한계가 있어. 아무리 정신적으로 준비됐다고 해도 정작 그런 싸움 마당에 나가게 되면은 아니 누굴 위해서 바쳐야 되는지 웃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에 나가서 내 목숨은 목숨이 아니다. 나는 죽어도 살아도 장군님이라 살아낸다. 이런 세뇌만 됐는데 그러한 세뇌는 90년대 이 고난의 시대 그 아이들하고는 지금 많이 세뇌가 떨어졌어요. 전직 북한 군인 대북 확성기보다 무서웠던 이것. 저는 들지 못했는데요. 대북 각성기는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보다도 이제 삐라 있잖아요, 삐라. 야, 그건 정말 사람이 너무 무섭더라고. 그거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때 대한민국 12의 경제 발전, 그 다음에 뭐 6대 무슨 우주 강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자 라체 사진들 이런 거 보면서 처음에는 막 분노했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우리 특각에까지 이런 삐라를 뿌리나가 보지도 않았어요. 실제 또 옆에서 보기만 하면 처벌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특각이 삐라 떨어지면 한두 장이 떨어지면 저에 죽지 말라 했거든요. 그거 이제 안 보다 하다가 한번 봤는데 그런 걸 봤거든요. 그 다음 심리가 팍 돌더라고요. 야, 남조선이 이렇게 잘 살아.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고 관심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건 한번 사람들이 듣고 지나가면 끝인데 어떤 친구들은 그 삐라를 전부 모아가지고 감싸놓고 있다가 아가씨들 이쁜 사진 있잖아요. 좀 라치랑 나온 사진들을 그 건사에다 또 이렇게 몰래 계속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탈북자 가족 처형 다 옛날 말이라고? 다 알아요. 다 알고 우리 여기 3만 4천 명의 가족들이 왔는데 이 3만 4천 명의 가족들은 우리 덕에 살아요. 왜? 우리가 버려서. 그리고 벌써 저 집이 한국 갔다 오게 되면 그 밑에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 집하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왜? 한국 한 집은 어쨌든 잘 살아. 먹는 걱정은 없어요. 이 밥에 국 먹고 그 다음에 당에서 뭘 내라게 되면 착실히 잘 내요. 돈은. 그리고 일체 일 안 해요. 문 딱 닫아매고 집에서 이런 노트북이라고 있어요. 이런 컴퓨터 같은 그 TV가 있어요. 그것만 꼭 닫아놓고 보고. 그건 그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너희 집 아들이 남조선에 갔느냐 아니면 중국에 갔는가에 따라 레벨이 달라요. 한국에 온 사람은 7일 들어서 1년에 뭐 1,000만 원 보낸다면 중국에 간 여자들은 1년에 100만도 못 보내요. 근데 알면서도 뭐 오는 원인이 이게 탈북 루트를 몰라. 그냥 계획 개방해서 문 열어놓으면 아마 다 내려올 거야. 북한 사람이. 정권 금방 무너질게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통일을 원하지 않고 계속 닫아매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90년 전에까지는 그래도 몇몇이 안 돼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처벌하면 당연히 충성할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연자제를 보거든요. 내 하나 잘못했으면 내 4촌, 5촌까지 막 들이가 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한국에 지금 3만 4천 명이 왔으니까 이 가족들 다 치다 뭐 거기 충성부자가 몇 명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네 가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조용하게 살라. 그리고 일단 내가 어디 양강도 해산에서 왔으면 내가 이게 온 게 알려지면 그 담당 보이존들이 뭐가 지나가요 다. 그러니까 얘네들 보고도 안 해. 자기 구역에 이게 탈북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온 가족들이 북한에서는 더 자랑스럽고 또 그 이제 법관들 같은 것들은 한국에 간 집이 이제 딱 파악되면 그것들하고 뒷돈 받아가지고 오히려 생활비를 챙기고 그래요. 전직 북한 경호원이 한국군에 바라는 것?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뭐 세계 그 어느 나라 봐도 안보만큼은 그 국민들이 다 같은 소리를 낸다는데 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제일 그냥 좀 걱정되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뭐 우리 국민들이 희생과 피야 이런 땀방울이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멋있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지키고 이걸 더 부강하게 만들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좀 뭐랄까 그냥 당연한 것을 막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게 참 안타깝고 그래도 힘이 나는 게 국군 부대만 가면 우리 장병들은 그래도 정신이 북한에서 듣던 자원주의 군대가 아니에요. 규모가 얼마 있고 내 같은 게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장병들이 옆에서 딱 보고 군인들이 사회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거는 이게 상상도 못했어요. 북한은 군인들이 사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안 해요. 오히려 그 사회 사람들이 군인하고 싸움할까 피하고 이래요. 북한 군인들 도둑질을 다 잘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한국 군대가 가서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거 보면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감사하고 제발 다른 거는 글쎄 다 여러 가지 무슨 목소리를 내는데 이거 안보만큼은 좀 제발 어떻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고 우리 안보 생각만은 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일본 주신 추종자 건진법사와 김건희. 지금 뉴스로 보도된 팩트죠. 정상적으로 보이는 불상 뒤에 숨겨진 비밀 법당에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었다는 게 아예 그냥 사진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진이 모신 진짜 신은 아마테라스죠. 아마테라스는 일본의 주신이에요. 그리스 신화를 치면 제우스에 해당하는 신이거든요.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우리를 36년간 식민 지배했던 국가의 신화의 주신이란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일이죠. 이거는 국가 정신이 능멸당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글이나 방송으로 이거 일본 계열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일본 신을 모시고 있는 게 놀라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아마테라스라는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일본 신 중 하나가 아니라 일본 자체를 상징하거든요, 아마테라스는. 그러니까 일본 무속이 용하다더라, 어느 일본 신이 강하다더라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마테라스 숭배는 정말로 일본 자체를 추종하고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즉, 몸은 한국인이었어도 영혼은 한국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건진, 박근혜 때부터 권력 노렸다. 건진법사의 본명은 전성배죠. 한국 불교 일광조계종 소속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황정민이 연기한 그 일광이라고 하죠. 사실은 사입이 굉장히 나쁜 사악한 무당이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일광이라는 말 자체가 대동강 공영을 연상케 하는 굉장히 불온한 말이죠. 종단의 명칭도 무슨 해동 어쩌고 해서 여러 번 바꿨어요. 괜히 신분 세탁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일부러 정통 중에 정통인 대한불교 조계종과 비슷한 이름을 지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일광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단체는 대한불교 종정협의회라는 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이거는 역시 대한불교 종단협의회라는 멀쩡한 대단체를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종단을 종정으로 바꿨는데, 종정이라는 말도 일본어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일본식이에요. 건진이라는 사람은 권력에 유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흔적이 역력해요. 2011년에 건진은 유경수 여사 탄신 86주년 숙모제 및 기념식이라는 행사를 주관을 했어요. 돈을 좀 쓴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이 3남매가 모두 참석을 했어요. 그렇지만 박근혜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패배했죠. 한때 박근혜의 정치적 지주였던 사이비 목사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에게 건진은 밀렸던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박근혜의 정신을 최순실 대신 차지했다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을 놓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국가에 기생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좋은 자리를 최순실이 순순히 양보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드디어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무당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현대에, 그것도 선진국이자 군사 강국에 생겼다는 게 충격과 공포인데, 무엇보다도 모욕적인 일은 그것이 우리를 36년간 강점했던 일제의 무속이라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산채로 소가죽 벗겨 일본식 주술행한 건진. 그렇다면 왜 건진과 김건희는 일본 계열인가? 일본 무속에서는 원이 쓸만한 에너지 원이다 보니까 음양술에서는 있는 원을 쓰면 좋지만 없으면 만들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원기가 없으면 사람을 원기로 억울하게 죽여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음양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히토바시라라고 하는 인신공양 풍습이 있어요. 히토바시라는 한자를 풀면 인간기둥, 인주라는 뜻이거든요. 인신공양 풍습은 고대에 동서고금에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에밀레종 만들 때 여인이 자신의 아기를 쇳물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밀레 소리가 난다라는 에밀레종 설화를 보면 우리나라도 인신공양이 있었죠. 그런데 일본의 히토바시라는 인신공양뿐만 아니라 인신공양에 희생된 사람들의 원을 사용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인신공양 풍습은 동서고금에 보편적으로 고대에 다 끝났지만 일본은 300년 전까지 히토바시라가 있었어요. 2018년에 건진은 충주에서 2018 수륙대제라는 이름으로 주최한 행사에서 주술을 했는데요. 어떤 주술이냐면 살아있는 황소를 끌고 와서 마취 없이 소의 가죽을 산채로 모두 벗겼어요. 이 짓을 할 때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이 적힌 연등이 내걸려 있었습니다. 이 음모론 아니에요. 사진, 목격자, 증언이 다 있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교차 검증이 다 되는 사건이에요. 소를 그렇게 지극히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의 고통은 원한이 되죠. 그 원의 에너지를 채집을 해서 사술에 사용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일본의 음양술이에요. 한국 무속의 세계관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뉴스를 접하고 저는 건진, 김건희는 일본 계열이 전 확신했어요. 한국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한국 무속에서 원한은 없을수록 좋기 때문에 굿에서 소를 잔인하게 죽여서 없는 원한을 굳이 만든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한국 굿은 원한을 풀어야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판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축되는 재물은 최대한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인도적인 방식으로 도축돼야 돼요. 닭을 잡아서 신성한 닭피를 뿌린다고 해도 단칼에 닭목을 그어야지 고문을 하면서 동물을 죽이면서 구슬한다? 우리는 그런 개념 반대예요. 그리고 항상 부정타면 안 된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에. 원래 무속에서 구판을 벌일 때 부정타면 안 된다. 이 구판에서 일상생활로 넘어온 표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건진식으로 소를 잡는 건 지극히 부정하죠. 모든 한국 무당이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 무속은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권선징악을 좋아하지만 그런 세계관은 일본 무속에는 없어요. 일본 음양술의 세계에서 원을 만드는 것은 기술인 거예요. 악행이 아니라 철저히 기술의 영역에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아크로비스타 들어간 이유? 여러분, 윤석열 부부가 마침 아크로비스타에 살죠. 이 자리가 삼풍백화점 자리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터 우리나라 무당하시는 분들은 히토바시라를 의심했어요. 이거 히토바시라를 위해서 아크로비스타를 집으로 선택한 게 아니냐는 거죠. 본인들이 복받기 위해서 삼풍백화점 때 그 자리에서 죽은 원한들을 이용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 일본 계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음양수를 추종한다면 이거 할 짓이거든요.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날짜가 1995년 6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이 2021년 6월 29일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저도 음모론 싫어하는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기분이. 이 뒷맛이 너무 찝찝하잖아요. 진실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윤석열이 히토바시라를 위해 그날을 선택한 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 역시 한국적인 무속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정작 아크로비스타를 지은 건설사는 제발 희생자분들 한 풀고 저승에 가시라고 진혼제를 2번이나 했어요. 우리는 환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넋을 기려줘야 돼요. 진혼제. 일본은 한을 채집하는 겁니다. 우리는 풀어주고 보내주고 일본은 이용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 나타난 일본 사이비 제사장? 또 한 가지 의혹이 있죠. 이거 여러분 신문 보도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인데 경찰의 안내와 경찰의 출입 허가와 보호를 받으면서 다름 아닌 일본의 천리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사제가 거기서 종교 의례를 치렀어요. 이것도 정말 최악의 경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어떤 묵인 혹은 명령을 받아서 일본식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혹시 채집했나? 그런 행동을 한 건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조사할 가치는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무속과 일본 무속, 결정적 차이는 이것. 먼저 일본의 무속은 기본 설정은 한국과 같아요. 설정이 같은 부분이 있어요. 애초에 일본 주류 민족의 조상인 야요이인, 야마토인, 도레인 이런 사람들은 시대와 기준은 다르지만 모두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류 민족과 우리는 조상을 어차피 공유하거든요. 한국 무속의 강력한 특징은 원과 한, 합치면 원한이 되죠. 귀신의 힘이 원과 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무속의 특이한 세계관이에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설정입니다. 한국 무속의 공식에서 원한은 힘이고 그 자체로 에너지예요. 한이 어느 정도 수치를 넘으면 구천에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는데 한이 많을수록 힘이 강해요. 그래서 뒤주에서 갇혀 죽은 사도세자는 무속에서 뒤주대왕이라는 이름으로 모셔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영이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최영은 그렇게 평생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싸우고 헌신하다가 쿠데타를 벌인 이성계에게 억울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최영의 한이 깊을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영은 굉장히 강력한 신으로 모셔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뿐만 아니라 그냥 잡신이라고 하더라도 귀신의 원한이 깊을수록 구천에 보내기가 그만큼 힘들죠. 원귀는 원이 강할수록 더 뻑적지긋한 붓을 해야 되고 더 용한 무당이 출동해야 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악마가 사람을 죽이면 저승에서도 피해자를 조종합니다. 한 번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라는 관념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피해자는 그만큼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한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원기가 돼서 복수를 하기 위해 되돌아온다라는 게 한국의 무속만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과 한은 에너지라는 거, 여기까지 한국과 일본이 같습니다. 한국 무속의 고유한 특질이 일본에 건너갔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백제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한국 무속? 삼국시대 후기에 백제에서 일본에 6명의 전문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577년입니다. 이때 백제 위덕왕이 율사, 선사, 비구니, 주금사, 조불공, 조사공 이렇게 6명을 보냈다. 율사는 법률가죠. 그 다음에 선사는 불교 수행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고요.
비구니는 여승이고요. 조불공은 불상을 포함한 불교용품 제작 기술자고요. 조사공은 사찰 건축 전문가입니다. 아주 그냥 전문가들은 다 보냈어요. 그러면 자, 죽음사. 죽음사는 무당을 뜻해요. 죽음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 박사는 뭐냐? 주는 주문을 외다, 저주하다 할 때 그 주자예요. 금은 한자 자체를 직역을 하면 입을 틀어 막다란 뜻이에요. 무언가 주술이든 뭐든 거는 것을 막아내는 걸 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는 공격이고 금은 방어예요. 한국의 무속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청객이 왔어요. 아유, 저놈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말라 이놈아 하면서 소금을 그 사람한테 직접 뿌려서 맞춰버리면 그것은 공격이죠. 그것은 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다시 오지 말라고 그 자리에 뿌리면 그것은 다시 오지 말라고 방어하는 거니까 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옛날에는 귀신이 팥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팥을 던졌어요. 이것은 공격이죠. 주에 해당하죠. 그런데 귀신이 알아서 들어오지 말라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있습니다. 빨간 찰옥수수를 말려서 문간에 달아놓거나 혹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른 북어를 문간에 달아놓으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 이것은 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공격과 방어를 어떤 언어화된 체계로, 주문의 체계로 한다. 그것의 전문가, 이것을 죽음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죽음법은 미신이죠. 하지만 당시의 죽음술은 엄연히 과학의 영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술은 일본에 건너가서 헤이안 시대에 음양술로 변하게 됩니다. 이름이 좀 바뀐 거죠. 일본의 무녀는 우리의 무당과 달라요. 일본에서 무녀는 공무원이나 알바에 가까워요. 신사에서 그냥 정해진 일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무당은 해결사이자 선수죠. 한국 무당과 비슷한 건 일본에서 음양사예요. 직접 뛰는 선수. 이걸 음양사라고 합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일본 귀신들? 한국 무속과 일본의 음양술이 Y자로 갈라져서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원과 한이 에너지라면 그것을 이용해도 되겠네? 망자의 원한을 우리는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망자의 원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일본 무속이에요. 이것이 일본 음양술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원한을 풀어준다와 원한을 이용한다의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무속에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 존재해요. 선악이 존재하고요. 인과응보가 있고요. 권선징악이 있고요. 뭐든지 결과든 사람이든 귀신이든 선할수록 좋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 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귀신이 원한을 가지고 산 사람을 해코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원한에 고통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원한이 있으면 귀신과 대화를 해서 한을 풀어주고 들어주고 평화롭게 이별해서 저승에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전라도 지방의 씻김굿, 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영동 지방의 오구굿, 한강 이북의 진오기굿, 그리고 한풀이굿은 말만 다르지 본질은 하나예요. 망자의 원과 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재미로라도 무당 한번 찾아가 보세요. 무당이 얼마나 공감해 주는지. 저 이렇게 슬퍼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슬퍼 하면서 무당들은 울먹거려요. 공감을 하다 못해 감흥을 하는 거. 이것이 한국 무속의 특징이에요. 원과 한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넋두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미 죽은 사람의 넋이 망자의 넋을 두루두루 모여서 두루 들어준다는 거예요. 즉 한국 무속에서 귀신은 망자는 대화의 상대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한국 무속에서의 귀신이에요. 반면에 일본은 귀신의 원과 한을 매우 물질적으로 봐요. 기술적으로 봐요. 봉인하거나 막거나 피하거나 부적을 통해서 억누르고 있거나 혹은 이용하거나. 검은 사제들 파묘 감독한 장재현 감독 아시죠? 여러분 장재현 감독이 종교 덕후예요. 이분이 종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이 파묘라는 영화에 보면 일본 도깨비 고증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원한을 갖고 죽은 장수가 음양사에 의해서 마치 좀비처럼 돼서 새말뚝처럼 쓰임당하고 있죠. 생전에 강력한 장수였고 죽어서 원한이 깊으니 강한 새말뚝이 된다는 관념이에요. 그리고 대화 상대가 아니라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밖에 없죠. 영화에서 무당이 그러잖아요. 일본 귀신은 말이 안 통한다. 걔네는 대화가 안 된다. 실제로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 실력 있는 무당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일본 귀신과 대면했던 사람들, 무당들은 이런 말은 대화가 안 된다. 결론은 한국은 인격이 주체고 일본은 원이 주체예요. 원과 한은 왜 생겨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원과 한이 생기죠.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내가 당한 피해, 나의 억울함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인격을 통해서 분하고 억울해서 원이 생기고 한이 생기는데 귀신이 되어서도 한국은 여전히 인격이 중심이에요. 인격이 원에 잡아먹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원에 잡아먹힌
일본의 원귀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악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곤충 같아요. 불빛만 보면 뛰어들어서 날아들어서 자기 몸이 타서 죽더라도 무지성으로 날아드는 분화방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일본 귀신이에요. 대표적인 게 링이라는 영화 시리즈에서 사다코, 그 다음에 주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엄마와 아들, 정말 저주하고 파괴하겠다는 의지만 남아서 반복적인 그러한 저주를 내리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일본 귀신, 그 정말 무서운 원귀죠. 근데 여러분, 장화홍련도 원귀예요. 하지만 장화홍련은 인격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사또에게 민원을 넣고 싶어 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설득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또가 한을 풀어주니까 어떡합니까? 저승에 가잖아요. 대화 상대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온에 나오는 그 귀신들은 계속해서 덫에 걸린 사람들을 파멸시키려는 본능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러한 한국 무속과 일본 무속의 차이를 파묘는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저는 한국 무속이 옳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속이 맞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한국과 일본의 무속의 세계는 세계관이 다르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의 정신세계는 일본인으로서의 정신세계일 확률이 지극히 높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 수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계엄선포라고 하는 파행을 통해서나마 탄핵을 통해서 이 정권이 조기에 중단된 것이 정말 너무나 다행입니다. 미래 후손들도 이 사건을 나중에는 교과서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번좌에서 이 부부를 끌어내렸구나 라는 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게 참 우리한테도 다행이고 우리 역사에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의 탄생, 유신사무라이 박정희의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